6월 19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투자전략 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상승 속도 둔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의지는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 볼 수 있으나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와 한반도 지정학 위험이 주식시장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2200포인트 안착을 시도던 중에 미국과 중국의 2차 확산 우려로 현재 2100포인트 선 초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2차 확산 우려는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미 주식시장 1%대로 낮은 이 전체 일간 신규 확진자 증가율 덕에 한 차례 큰 폭 하락으로 그쳤습니다만 추가 조정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신규 확진자 데이터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밤사이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7월 4일 미국 의회 휴회 전까지 이걸 통과시키자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 부채 확대에 대한 경계감으로 여전히 추가 부양책에 잡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 상승 속도를 제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지정학 위험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CDS 스프레드가 확대되지 않고 어제 기준 28bp까지 하락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재차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물시장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과거에 북미 간 마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실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이 희소해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성장주에 추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대응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그 선물 스프레드 동향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 관계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선물과 현물 스프레드가 플러스 상태 유지를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 이후로는 이 선현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현물 시장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멋지게 대응을 하진 못하겠지만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투자의 수급도 굉장히 좀 현물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이 아마 이 마이너스 상태인 베이시스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면 한때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예상 후에도 외국인들은 뭐 별로 안 들어왔던 것 같고 방금은 이렇게 또 베이시스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베이시스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아마 기계적인 움직임인 거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액티브 머니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뭐 현재 낮다고 봐야 되는가요? 네. 지난번 예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일주일 정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6월 전체로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 속도 자체는 좀 감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코로나 확산 우려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3분기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2차 확산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짧게라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아직 국경지역 확진자가 확산이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도 주별로는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짧게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그 주목해야 될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은
다 지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북한과 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파기한 이후에 이 접경 지역에 이 민경 총소를 다시 쌓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런 정도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보다 종목에 배팅하라는 결론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종목이 저희가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도 이런 종목으로 계속 접근하라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를 더 펼쳐야 저희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형주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초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종들에 대한 시각 자체는 아마 기업 분석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들이 코스피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현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이 현재 개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관의 영향이 좀 줄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속도 좀 둔화된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같이 사는 종목이 뭔가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같이 사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장주에 대한 베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밴드의 상단까지 위치해 있고 밴드 상단을 뚫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치주라든지 구경제 종목들이 현재 빠르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성장주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 외국인 자금들이 이 성장주에는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NH 크레딧 커멘트 최성종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 이제 국내 금융 지주들이 코코본드 발행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 지주들 자본 적정성 제고, 비은행 부분의 강화, 차환을 위한 발행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코코본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금리 매력을 가지고 있고 트리플 A 등급인 발행 기간인 금융 지주의 안정성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과 달리 조기 상환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주 코코본드의 비중 확대를 좀 권고드리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자본 비율까지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코코본드의 상각이라든가 이자 미지급 가능성도 좀 낮다라는 점에서 향후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소버린 채권 전략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고요. 삼성전기 이규화 연구원.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원에서 16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된 배경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2020년에서 21년으로 변경을 했고요. 실적 추정치는 소폭 상향인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밸류에이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공급도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가동이 이제 중단되면서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1년에는 당연히 이제 나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20년 상반기에 이제 불확실한 이런 이제 실적의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내년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먼저 이제 앞당겨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하향했지만 내년은 상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내년에 회복하는 부분이 좀 제일 크고 MLCC 같은 것도 이제 5G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대당 탑재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그 순자산 가치대로 산정을 했고요. 지금 모듈 부문 같은 경우는 그 페리스코프 줌, 이제 폴리드 줌이라고 하는데 그 광학 줌 쪽에서 동사가 이제 기술력이 제일 지금 글로벌 피어 중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10% 이제 할증을 했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무라타랑 이제 타이오이 등 피어 업체들 평균으로 좀 이제 맞췄고요. 기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1위 업체인 이비덴에서 10% 할인한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올해 이제 하향한 주된 원인은 지금 이제 MLCC가 사실 하반기에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Q가 많이 늘어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가격은 이제 거의 플랫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 출하량 같은 경우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제 예상보다 소폭 이제 좀 줄여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다 보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져서 전체 실적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예상보다 좀 더 이제 좋아질 거로 보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특히 이제 갤럭시 S20이 워낙 이제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폴드 시리즈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은 플래그십 비중이 일단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만 그 폴디드 줌 기능이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단가가 되게 높은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가 상승을 10% 정도 했고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G 스마트폰 침투율이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가격도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걸 좀 올렸습니다. 이제 참고로 5G 스마트폰 침투율은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8.5%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30에서 3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서브6 같은 경우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해서 10% 정도 MLCC가 대당 탑재가 늘어나게 되고요.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은 서브6지만 내년부터는 밀리미터 웨이브 비중도 높아질 거라서 대당 탑재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은 2분기는 지금 979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는 그 애플 OLED가 출시되면서 기판 쪽도 좋아지고 MLCC도 좀 늘어나고 그 노트 20이나 이제 폴드 2가 출시되면서 플래그십이 다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1888억 원 정도로 다시 늘어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수요가 결국 중요할 텐데 스마트폰 쪽이 기존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한 9.8% 정도 상향해서 2억 6,450만 대 지금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정 상향의 이제 배경은 제일 큰 거는 하반기에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영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인도랑 중국에서 이제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중국 관련해서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웨이 쪽은 말씀드린 대로 AP를 원래 이제 자사 AP를 TSMC 쪽에 이제 생산을 맡겨서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막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말까지는 사실 부품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화웨이가 이제 메이트 40이라고 이제 삼성으로 따지면 노트 같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 빠르면 6월부터 양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품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품 수급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뭐 전자한테는 당연히 그 경쟁사가 제품 출시를 늦게 하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미 그 유럽에서 점유율을 많이 뺏긴 거를 이제 경험을 화웨이가 했는데 올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유럽이나 남미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는 경우에 삼성전자의 이제 이익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가 당연히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는 아직 별로 안 알려진 부분인데 그 뉴스에서는 보셨겠지만 인도군이랑 중국군이랑 지금 충돌해서 인도군 2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인도 내에서 지금 반응이 좀 격해서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인도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점유율이. 그래서 뒤에 그림 6번 보시면 이게 올해 지금 4월 YTD 기준으로 거의 71%까지 올라왔어요. 샤오미가 30%, 오포가 20%, 비보 15%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거의 3위로 밀렸거든요. 원래 1위 하던 업체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 반감 때문에 TV나 이제 스마트폰을 최근에 뭐 부시고 던지고 뭐 이런 게 지금 뭐 그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아직 공식적으로 판매 급감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수혜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이 지금 상당히 스마트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MLCC 최근에 좀 그 적정 재고 수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하고 만약에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 MLCC 단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그 올라갈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고는 지금 원래 이제 뭐 7에서 8주 정도에서 6에서 7주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그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도 이제 필리핀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락다운 되면서 4에서 5주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그 인벤토리 자체도 최근에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공급이 이제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에 수요가 좋아지는 게 이제 보이면 그 업체들이 풀인을 할 거라서 다시 이제 부품을 땡길 거라서 그때 이제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뭐 좋게 보는 방향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추정은 보수적으로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예상보다 지금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영향이 좀 이제 있게 된다면 가격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오르긴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저희는 지금 플랫 정도 보고 있지만 뭐 2-3% 정도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이 1에서 2% 올라가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몇백억 정도 이제 애드되는 결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그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로엔드급들이 많잖아요. 뭐 그래서 좀 출하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뭐 하이엔드 대비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 그러면 현재 인도 쪽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랑 매출 규모 어느 정도 되고 반세익 기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어닝 개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플래그십 비중이 인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입는 수혜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매출액이나 이익으로 바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업황 센티먼트가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이제 물론 뭐 로우엔드가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잘 팔리면 이제 뭐 5에서 10%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한테는 나쁠 게 없거든요. 뭐 MLCC 출하량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그 원가 개선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그 센티먼트 개선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최진명 연구원. 네,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 주가를 기존에 4,700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의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7,3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 대비 목표 주가 한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 보고서를 썼을 때보다 좀 증시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고 특히나 유가에 의해서 좀 삼성중공업이 탄력 좀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카타르에서는 8, 9월까지 이제 그 한국 업체들이랑 좀 얘기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6월 초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좀 시간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상반기에는 지지부진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하반기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주가가 빠르게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홀드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5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주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상반기에 삼성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5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랑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동기 32억 달러 정도 수주했었고, 예, 해양을 빼고 보더라도 21억 달러니까 거의 전년 동기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잠비크나 러시아 쪽에서의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그 전년보다 좀 좋은 숫자가 찍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내년 초 정도에 우리가 카타르랑 본계약을 좀 체결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카타르의 본계약 가능성 사실 지금 몇 척을 배정받았는지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n분의 1 정도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가정해서 미리 투자자들이 좀 선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PBR이 한 0.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에 제가 포럼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선업종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하단은 저희가 2016년 때 굉장히 경색을 좀 조선업체들이 경험했을 때 한 0.4배가 최저치였고요. 그 연중 평균으로 한 0.5배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최근 5년 내 가장 좋았을 때가 뭐 0.9배, 0.89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의 최상단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PBR 1배를 돌파했던 적은 있습니다. 2011년이나 2015년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카타르나 이런 거 기대하는 것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수주가 나와야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카타르 발전 특징이 10년 거의 10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찍히고 나면 저희가 당분간은 볼 일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은 LNG가 아니라 전통적인 상품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선 같은 쪽에서 대세적인 수요 회복이 있을 때만 추가 상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현 시점까지 아직 해운 쪽에서 컨테이너나 탱커선에 좀 의미 있는 물동량 회복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홀드 의견을 유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방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현재 5척의 시추선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 대로 기존의 해양 시추선사들이 대부분이 뭐 파산 위기 직전까지 몰리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냈던 납입금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소송을 해서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판 상황을 보시면 앞으로 2, 3년 내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문제는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쪽에서의 계속 경색은 이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재매가 가격을 잔존 가치로 해서 이제 그 자산으로 인식을 해놨는데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걸 인지하면 추가로 충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잠재적 리스크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기존 주가에서 상승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점들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계속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손세훈 위원. 포인트 엔지니어링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 연말에 신규 추천을 했고 그때부터 주가는 잘 올라갔고 지금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사는 글로벌 1위 IT 장비 회사, 그 미국의 A사 있죠. 그 A사의 국내에 몇 안 되는 파트너사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올해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또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가 원래 디스플레이 쪽 그 A사 장비의 디스플레이 쪽 부품 코팅을 하는 회사인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쪽을 진출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사업이 언제부터 가시화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코팅 사업을 반도체 쪽에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좀 코팅기가 도입되는 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5월 달에 코팅기 한 대가 이제 세팅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동된 양산된 코팅 부품을 가지고 이제 승인 작업 진행이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중에는 그 미국 회사로부터 고객사로부터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회사는 그동안 디스플레이만 하다가 반도체까지 사업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에도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실적 전망에는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네, 올해 반도체는 이제 3분기부터 시작되는 걸로 감안을 해서 올해 반도체 매출액은 약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온기로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약 280억까지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팅기 가동되면서 나오는 부품이 뭐 어떤 부품인 거예요? 뭐 디퓨저예요? 아니면 뭐예요? 네, 일단은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표 2번에 보시면 표 1번은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 디퓨저, 서브텍터, 섀도우 프레임, 이 표 1번에 있는 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표 2번 맨 밑에 보시면 반도체 부품이 있는데 페이스페이트, SV 게이트, 샤워 헤드 이게 다 이 회사가 반도체 쪽에서 영위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럼 A사 쪽으로 나가는 게 이 세 부품 다인 거예요? 부품 네, 맞습니다. 중에? 예. 그럼 추가로 좀 코팅기를 갖다 하나 더 데려오면은 매출은 70억이 아니라 뭐 140억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더 업사이드, 그러니까 그 한 대의 캐파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대가 더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한 대가 더 들어오면 최대 400억까지 캐파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목표는 두 대까지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BNC 나관준 위원. 네, 한국 BNC 의무공표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BNC는 일단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술 봉합 시 이제 조직 유착을 방지하는 유착 방지제와 이제 콜라겐 흡수성 창삭 피복제 그리고 조직 복충제 등 다양한 의료용 생체 재료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매출원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이제 에스테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5월부터 필러의 경우는 중국에서 임상을 개시했고 2021년 중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더마 코스메틱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해서 올해 이제 작년에 국내에 런칭을 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의 이제 중국 위생 허가 취득과 출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톡신 비에녹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출용 품목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요. 수출이 가능한데 이제 이 톡신이 6월에 초도 물량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공급될 걸로 기대되고 이제 어제 이제 메디톡신의 국내 품목 허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이제 미등록 수출 가능 국가 대상으로의 이제 수출 부문에서 동사의 비에녹스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어서 톡신 매출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세종시에 신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신공장에서는 톡신, 네온고용제,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가능하고요.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 확보와 동시에 내년부터는 이제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 그리고 간기능 개선제, 그리고 치매 치료용 펩타이드 등 신제품 출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생산 시설 확보가 되고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어서 향후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6월에 전환사체와 이제 RCPS 상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발행되었던 RCPS랑 CB 전량 보통주 전환 청구 완료됐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부담이 있겠지만 현재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는 오버행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 공표긴 하지만 실적 보면은 매출 한 230억에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지금 시총 1,600억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올해 성장의 주 포인트는 이제 톡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그 커버 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톡신 쪽이 작년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고 올해 이제 톡신이 붙는 만큼 성장을 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출액의 성장도 유도하고 마진율이 톡신 쪽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윅스닷컴 임지용 연구원. 네, NH글로벌 스탁스10에 신규 편입했던 윅스닷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2006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업체로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웹 홈페이지 그리고 커머스를 구축해주는 이제 사스 업체인데요.
국내에는 카페24나 캐나다의 쇼피파이랑 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딩 없이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이제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를 구축해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 쪽으로 시장을 확장해서 온라인 이제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웹 구축과 배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고객을 추가 확보하는데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이제 마케팅이나 CRM, 결제 같은 이제 고급 커머스 기능을 원하면은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쇼피파이보다는 좀 더 영세한 사업자랑 뭐 개인 사업자가 좀 주력 고객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웹사이트 구축 수요에 힘입어서 과거 5년간 한 40%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한 25% 이상, 연평균 25% 3년간 성장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거래랑 언택트 비즈니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신규 이용자 수가 한 63%, 뭐 유료가자가 200% 정도 늘어났고요. 저희는 이러한 수요 변화가 좀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할 걸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좀 PSR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12배 좀 거래되고 있고요. 쇼피파이가 참고로 PSR 44배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어그룹 평균이 한 17배 좀 거래되고 있는데 약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참고로 쇼피파이의 매출 규모의 2분의 1 수준인데 시총은 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만 보면 워드프레스랑 비슷한 거죠. 그 얘네 대비해서 얘네가 요새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유명한 건 워드프레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워드프레스랑 경쟁사였다가 얘네가 이제 페이 기능이랑든지 약간 커머스 기능에 좀 강화된 기능을 좀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고객군도 약간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에서 약간 대기업군으로 좀 약간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좀 계획을 좀 발표한 바가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경쟁이 좀 쇼피파이랑도 좀 가속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때요? 비교해봤을 때? 쇼피파이보다 좀 싸고요. 예를 들어 쇼피파이 기본이 한 80불에서 뭐 100불 넘어가는 이건 한 30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좀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9년까지는 적자였고 올해가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뭐 향후 전망도 계속 흑자인데 이 순이익을 보면 뭐 향후 전망도 계속 적자잖아요. 뭐 특별히 순이익에서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사스 기업 자체가 R&D 비중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R&D 비중이 높고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그 R&D 비중이 높고 또 비용단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익단에서는 적자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스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만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스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표 1번에 보면 순익단에 적자 나는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기업일 거 아니에요? 허브스팟이랑 고데디랑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거 피어그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표 1번에. 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흑자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허브스팟이나 고데디 같은 경우 좀 업력이 길어서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